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웜의 신박 11월 2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느덧 11월 또 22일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정말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어제 부동산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부동산에 댓글 달아주신 분은 일단 부동산은 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한 분은 카시오라는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지금의 부동산이 너무 이제 대출을 끌어와서 더 받치고 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보다는 한 30% 정도는 더 떨어질 것 같다. 태청봉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또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자산에는 투자 자산에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지금 파는 사람은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파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뭐 판다면 지금이 고점이다 생각해서 팔 거고요. 사는 사람은 지금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또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똑같으면 거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옵션 질문을 해놓으셨는데 옵션 얘기 묻고 싶은데 이 부분은 그냥 대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옵션이 현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프로그램 매매랑 연계되지 않는데도 가끔 이상한 정세가 현물에 생겨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프로그램 매매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어질까 봐 걱정인데 그냥 간단하게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선물 차익 거래라고는 들어보셨죠? 그죠? 선물이 현물보다는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요 차이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왜 생기는지는 이제 베이시스 찾아보시면 뭐 기간에 대한 이자도 있고 뭐 보험료 등등 그 현물 유가 선물의 이 베이시스가 형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보관 비용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도 요 베이시스가 존재하는데 마치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의 금리가 높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최근에 장단기 역전된 현상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선물시장도 항상 선물이 지금 현물보다는 높게 형성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콘탱고라는 현상이고 이게 역전이 돼 있는 현상이 백워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면 선물을 미리 매도를 해서 매도 해지를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도 밑에 형성되는 걸 백워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선물하고 현물하고만 차익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물을 똑같이 합성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옵션으로. 옵션의 콜 매수 포지션하고 풋 매도 포지션을 합치면 똑같이 이렇게 선물하고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수량을 똑같이 한다고 같은 월물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옵션은 좋은 게 옵션을 콜 매수 하나, 풋 옵션 두 개 뭐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막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수익에 대한 페이오프 그래프를 막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좀 어렵고요. 아무튼 현물,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보다도 합성 선물,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를 한 게 오히려 더 가격이 더 높으면 선물보다 더 가격이 높으면 선물 대신 합성 선물 매도 주식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합성 선물 매도는 어떻게 만드느냐? 콜 매도, 풋 매수. 그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합성 선물하고 선물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현물은 요 밑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게 현물이고 그 위에 선물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합성 선물 옵션으로 만다. 근데 요게 요렇게 갈 때도 있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가면 선물보다 합성 선물이 더 위에 있으면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이 합성 선물이 이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풀어버리고 오히려 합성 선물 매도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합성 선물 옵션으로만 이루어진 합성 선물 매도랑 주식 매수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옵션 만기에 결국 붙게 되잖아요. 결국 붙게 되면 그날 옵션 만기에 다 청산. 예,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 옵션 만기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달 있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마다 예전에는 오늘 옵션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그게 이제 파생 브로커들이 매일 아침마다 막 전화해가지고 메신저로도 막 알려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생 상품이잖아요. 파생 derivative스라고 해서 파생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underlying asset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기초자산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이 추세는 못 바꾸고요. 단기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게 이 파생 상품이고 어떨 때 이 파생 상품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쌓여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웩더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해서 파생이 오히려 기초자산 시장을 교란을 준다 해서 웩더독 현상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추가적으로 옵션이 영향을 주는 예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있잖아요. 페페로데이 때 있었던 그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옵션과 관련된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옵션은 절대 하지는 마세요. 옵션은 제 주변에 주식하다가 옵션 해가지고 다 사라집니다. 예, 행방불명되고 좀 어디 멀리 가시고 해서 옵션 하다가 다 없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있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은요 한마디로 초극강의 이 고수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초보자분들이 어설프게 옵션 시장 들어가면 100% 그냥 다 꽝 됩니다. 꽝. 주식은 물리면 기다리면 돌아오는데 이 옵션 시장은 들어가면 꽝 됩니다. 네. 정재영 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한 수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장 저희 업계에서 왜 저보고 잘한다고 하냐면 똑같아요. 주식도 보면 이번 최근에도 그랬고 많이 빠지면 핵심 우량 자산을 사면 거의 먹잖아요. 그죠? PBR 0.9 그다음에 뭐 고점 대비해서 초우량 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30%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다든지 그 간단한 원리로 돈을 버는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우리가 온라인이 우리가 잠자는 주거 환경을 대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도 이것저것 막 따지지 마시고 그냥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아파트 거기서 많이 빠지면 30% 부동산도 저는 30% 이상 빠지면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 잘 사서 저보고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뭐 대단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부동산도 핵심 우량 부동산을 많이 빠졌을 때 잘 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그렇고 많이 빠지도 잘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장기적 추세 하락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부동산 저점이 이제 왔다라고 싶을 때 그때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가서 그때의 매크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가격 등등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서론이 길어지면 또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전자신문입니다. 전자신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글로벌 100대 브랜드 평가에서 4년 연속 세계 5위를 했다라는 기사인데, 사실 이런 기사를 왜 보냐면요. 우리가 주식의 이 펀더멘탈 중에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무형의 자산이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어떤 스타벅스 커피가 정말 월등하게 좋을까. 최근에 메가 커피 마셔보면 되게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애플도 그렇고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그 스토리 속에 그 무형의 자산, 고객의 충성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브랜드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4년 연속 삼성전자가 세계 5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여기 달러로 평가를 해놨네요. 914억 달러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이 정도면 한 120조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면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IT 업계 시황 약세에도 휴대폰, TV, 가전, 네트워크, 반도체 등 전 사업 부문의 브랜드 가치가 골고루 상승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에 그때 17위에서 2012년 9위로 도약해서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이후에 2017년 6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5위로 올라와서 지금 4년 연속 5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 2, 3, 4등은 누구지? 이런 또 궁금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글로벌 10대 브랜드에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이외 기업으로는 유일하네요. 그러면 1, 2, 3, 4위는 어디냐? 1위는 애플입니다. 그리고 2등에서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근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1, 2, 3, 4인데 삼성이 5등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토요타, 소니 이런 것들이 훨씬 삼성전자보다 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가 5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밑에 기사가 좀 더 있네요. 인터브랜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했냐인데, 기업의 재무 성과, 고객의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의 경쟁력, 전략, 공감력, 차별성, 고객 참여, 일관성, 그리고 신뢰 등을 종합 분석해서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인터브랜드는 전사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원 삼성 기반 고객 경험 강화 전략과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차별화된 스마트싱스 연결 경험과 게이밍 경험 제공, 그리고 6G 차세대 통신, AI 전장 증강, 가상현실 등 미래 혁신 기술 선도 역량, 전 제품군에 걸친 친환경 활동을 하는 통한 ESG 리더십 강화 등이 삼성전자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기사는 한번 찾아보고요. 현대기아는 얼마일까 궁금한데 제일 밑에 나오네요. 현대차는 브랜드 가치가 약 204억 달러로 32위에 올라 있네요. 한 26조 정도 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난해 35위에서 3계단 상승했고, 기아가 88위입니다. 88위로 7억 5,9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LG가 안 보이네요.
LG가 100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에서 부는 K-패션 열풍, 화장품 빈자리 채운다라는 부분이고요. 화장품 업계 중국 사업 부진이 장기화되는 반면에 패션 업체들은 중국에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 중국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죠? 중국에서 부는 K 패션 열풍이라고 해서 좀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 높은 실업률과 경기 둔화로 소비 침체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큰 손으로 떠오른 Z세대의 K-패션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서인데 지난 광군절 기간 11월 11일만 하는 게 아니라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아예 그 광군절 기간이라고 해서 그때 막 예약 주문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전체 화장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오히려 감소했네요.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이 작성한 중국 화장품 소비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바바 플랫폼에서 판매한 기초 화장품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로 국내 브랜드는 2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못했네요.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브랜드는 중국 현지 브랜드인 프로야라고 합니다. 프로야가 작년보다 46% 늘어난 20억 5,100만 위안을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요 일주일 동안에 20억 5,100만 위안이면 거의 한 4천억 정도 된다, 그죠? 4천억 좀 넘네요. 전반적인 소비 부진에도 한국 패션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이랜드는 중국 사업부 매출과 수익 모두 순항 중이다. 이랜드가 아직 중국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군요. 올 3분기 기준 매출이 7%,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 중국을 제대로 공략하는 뉴발란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의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뉴발란스 키즈 또한 50%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발란스 키즈는 올해 중국 사업 목표 매출액 800억 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주요 브랜드가 모두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서 연말 실적을 기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파오가 있네요. 이 강남역 옆에 스파오에 가가지고 예전에 여기서 패딩 6만 원에 샀던가 엄청 싸더라고요. 그때 한 4, 5년 됐는데 저희 아들 거랑 같이 샀던가. 이 스파오는 내년부터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완료하는 상하이 이노베이션 밸리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쭉 돼 있고 이랜드 월드 중국 법인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FNF MLB 메이저리그 그죠? MLB 뭐 모자 그리고 옷 이렇게 파는 곳인데 FNF는 중국 매출액 비중이 늘면서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유통망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지난 3분기 기준 중국 내 MLB 매장 수는 1,069개로 전분기보다 80개 늘어났네요. 지난 21년 하반기 MLB 매장 수가 500개에서 2022년에 899개까지 늘었는데 작년 연간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1%였지만 올 상반기 기준으로 38.5% 늘었고요. 이 기간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한 3,480억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FNF 주가가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매출이 늘었다고 되어 있고 잠깐만 차트 보고 오겠습니다. 21년 12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19만 9,600원 기록한 이후에 지금 거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네요.
네, 84,900원. 11월 20날 예, 그저께 기록을 하면서 고점 대비 55%나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비싼가 또 잠깐 한번 가봐야 되죠. 응?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PBR이 3.67이나 되네요. 그러면 20만 원 가까이 했을 때는 PBR이 그동안에 북밸류 쌓였던 거 감안하면 PBR이 거의 한 8배까지 갔었네요. 보니까. 재무제표를 잠시 보면 21년, 22년, 23년 3천억, 5천억, 5,900억 영업이익을 계속 냈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북밸류가 이제 줄어들어서 PBR이 올라간 건 아닌데 그죠? 네, 역시 좀 밸류에이션이 비쌌고 21년 기준으로는 그때 당시에 PBR이 13배까지 갔었네요. 13배. 13배 갔다가 지금은 이익이 늘어나면서 BPS가 14,000원에서 지금 32,000원까지 BPS가 2배가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많이 빠져서 2.78배까지 떨어졌네요. 역시 PBR이 10배 넘어가면 일단은 조심은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다시 기사로 들어가야죠. 이 주식 보다 보면 계속 이쪽에다가 막 생각이 이것저것 떠올라가지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권영수 LG엔솔 부회장님이 물러나시네요. 지금 사실 구광모 회장 다음으로 거의 LG의 넘버 2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전지사업 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명 LG엔솔 사장이 후임을 맡을 전망이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LG엔솔은 오는 20일 오늘이네요.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정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고요. 권 부회장은 지난 21년 11월 LG엔솔의 최고 경영자 CEO로 임명이 됐고, 그죠? 22년 1월 달에 LG엔솔이 또 그때 상장도 하고 그랬었죠. 기업 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배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LG그룹은 세대 교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권 부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이다. 3월 주총회에서 이제 바뀌시겠죠 아마. 권 부회장은 1979년 LG전자 입사 이후에 LG디스플레이 대표 그리고 LG화학 전지사업 본부장 LG화학의 전지사업 본부장도 하셨었네요. 그리고 LG U+ 부회장을 갔다가 이번에 LG엔솔 오시기 전에는 LG 지주회사에 계셨었죠. 주 LG의 부회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경영인이고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포스코 회장에 부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기도 했다. 포스코 회장에 그래요. 포스코 회장은 또 이 정치적인 입김이 아무래도 작용을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거기 후보로 지금 올라와 계신가 봅니다. 자, 후임자로 알려진 김동명 사장은 2020년부터 자동차 전지사업 부장을 맡아서 배터리 수주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지난해 정기 인사 때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을 하셨고요. 1969년생이시네요. 네. 그리고 98년 배터리 연구센터로 입사를 해서 R&D와 생산, 상품 기획 등을 두루 거친 배터리 전문가시네요. 차세대 2차 전지 경쟁력을 높여 성과를 이어가는 게 과제가 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와 함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쭉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인사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다.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결정이 나서 뭔가 기사가 나오겠다 그죠? 네. 일단은 나중에 포스코의 정말 회장으로서 후보로 거론되는지 등등 나중에 보고 권영수 부회장께서 포스코로 간다면 포스코의 주주 가치는 어떻게 될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결정이 되는 거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정봉진 KNS 대표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요 부분인데요. 내년 초에 IPO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KNS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로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KNS는 46파이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시장의 선제 대응, 성장 잠재력을 확보했습니다. 내달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다음 달에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네요. 그러면 미리 좀 알아놔도 되겠네요. 자, 정봉진 대표는 성장하는 2차전지 수요에 대응을 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해서 2차전지 부품, 자동화, 장비 시장을 선도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고요. KNS는 2차전지 안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품, 자동화 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합니다. 주력 제품은 원통형 배터리에 적용이 되는 전류 차단 장치 CID 제조 장비라고 하고요. CID는 배터리 내에서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 전류를 차단시키고 가스를 배출시켜서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부품이네요. 정 대표는 30년 경력의 자동화 장비 전문가로 2006년에 KNS를 창업을 하셨네요. 설립 초기에는 LCD 백라이트, 자동화 장비를 주력으로 했지만 시장이 침체되면서 2차전지 분야로 눈을 돌렸고 2010년도에 스마트폰용 2차전지 자동화 장비 공급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현재 주력인 원통형 배터리 CID 장비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파우치 배터리용 배터리 모듈 조립 BMA 장비 생산을 시작하고 올해 각형 배터리 용접 장비를 신규 개발해서 공급하면서 제품 다변화에 성공했고요. 현재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등 세 가지 배터리의 폼팩터에 모두 대응하는 장비를 생산하며 국내 배터리 3사를 모두 최종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네요.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3년 사이에 매출이 52%나 증가를 했고요. 지난해 말 96억이던 수주 잔고가 올해 10월 말 301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게 장비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수주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네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회사는 꾸준한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특히 국내 배터리 제조사가 신규 폼팩터로 개발하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새 성장 동력인데 46파이 배터리는 지름 46mm의 원통형 배터리를 뜻하고요. 이게 거기 테슬라가 4680 배터리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지름이고 그죠? 요 길이가 이제 80 부분인데 정 대표는 국내 배터리 3사가 2025년까지 약 950기가와트시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2030년까지 연 27%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46파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기존 폼팩터 변화도 많아서 장비 업체에 새로운 기회가 많다고 말을 했네요. 46파이 배터리의 경우 기존 2170 배터리와는 달리 상단과 하단에 캡을 물리적인 힘으로 고정시키는 리베팅 공정이 추가된다고 하면서 KNS는 선제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서 46파이 CID 장비와 리벳 장비, 양응급
집 전체 비전 검사 장비 등을 개발해서 일부 고객사에 공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상장할 때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에너지연구원이 기존 2차 전지 에너지 밀도 한계를 넘는 전고체 전지, 또 전고체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죠? 오늘은 어떻게 얘기하다가 LG엔솔의 권영수 부회장님 얘기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자, 전고체 전지 구현을 해서 안정성도 높아라고 돼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장보윤 에너지저장연구단 박사팀이 상온에서도 높은 이온 전도성을 가진 전고체 전지용 복합 고체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근데 이런 게 상용화가 언제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전고체 전지나 차세대 꿈의 배터리로 화재 위험성은 낮고 에너지 밀도는 높죠. 전기차 주행거리 족쇄를 풀 열쇠인데, 그리고 복수의 고체 전해질 소재를 혼합한 복합 고체 전해질은 고체 전해질 각각의 단점을 보완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다. 에너지연구원 연구진의 복합 고체 전해질 적용 전고체 전지는 1kg당 310W시의 높은 에너지 밀도 성능을 보였으며 구부리거나 잘라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서 내구성도 우수하다. 기존의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 충격이 가해지면 이 폭발할 위험이 있는데 구부리기나 잘라도 괜찮다는 거죠. 기존 상용 2차 전지 에너지 밀도 한계인 kg당 300W시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네요. 연구진이 개발한 복합 고체 전해질은 국내 최초로 기존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 함량 한계인 30%를 80%까지 높여서 이온 전도성과 안정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적층형 특수 설계를 적용을 했고요. 산화물 고체 전해질이 80% 함유된 중간층과 이온 전도성 첨가제를 함유한 고이온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이 위아래층으로 있는 3층의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연구진은 이 구조로 양극과 음극이 맞닿은 부분의 저항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함량 고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성을 10배 이상 향상시켜서 우수한 성능을 발현을 했고, 또 고분자를 바인더로 활용해서 소재 간 결착력, 안정성을 강화해서 얇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에 적합한 롤툴을 공정으로도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쭉 돼 있는데, 여기 이미 전고체 전지 스타트업인 ASET에 1차 기술 이전을 완료했고, ASET는 전기자동차용 전고체 전지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읽으면서 제가 좀 드는 생각은요, 밀도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이 기존의 2차 전지 에너지 밀도 킬로그램당 300W시를 이제 뛰어넘는 그런 밀도를 나타낸다고 하면, 이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배터리의 이제 크기가 줄어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10kg이 필요했다면 5kg, 2kg 점점 더 줄어들면, 배터리 사이즈가 줄어들면 뭐가 거기서는 매출이 줄어들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한번 2차 전지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상용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개발이 되는데, 실제로 계획된 연도에 상용화가 되는지, SDI 같은 경우는 그때 26년에 상용화하는 거 25년부터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는데, 이쪽 관련된 기술적인 얘기는 신문 기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박재민 교수의 뻔한 기술 경력, 제가 좋아하는 칼럼이죠. 자, 기꺼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이 박 교수님 칼럼을 읽다 보면 되게 좀 과거의 기술적인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많이 알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deserve 무엇인가를 받을 만하다 는 의미로 쓰인다. 그렇죠. You deserve it 하면 뭐 정말 뭐 이렇게 찬사가 이어졌을 때 아닙니다. 뭐 이러면 you deserve it 아니면 뭐 돈을 $100를 좀 팁을 줬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팁이 아니라 뭐 용돈 그러면 you deserve it.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무언가를 당해도 마땅하다. 무언가를 당해도 마땅하다 혹은 심지어 자업자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뜻으로만 그게 아니라 뭐 2년형인데 10년형 이렇게 구형이 떨어지면 you deserve it 이렇게도 쓸 수가 있네요. 무언가를 받거나 처벌의 근거 있음을 전제하는 뜻도 보이는데 그런 탓일까 이 단어는 원인에 대한 설명과 연결되어 나타난다. 결국 그 행동의 결과로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이라는 결론을 이 단어는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혁신을 무엇으로 판단하게 될까? 성공을 통해 뭔가 나아졌음을 증명해야 할까? 단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 족한가? 저는 혁신이 뭐가 혁신일까 했을 때 우리가 뭐 생산성 이런 거는 당연히 한 부분이고요. 근데 생산성하고 연관되지 않은 부분에도 혁신적인 기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이 뭘 우리가 더 추구하는가. 더 오래 살고 싶은데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해도 그것도 혁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오래 산다는 개념에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 네. 옛날에 뭐 메일도 스네일 메일이 있고 요즘은 이메일을 통해서 빨리빨리 바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시간을 획기적으로 세이브를 해줄 때 저는 이게 혁신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시간 말고 다른 이제 비용 아까 뭐 에너지 밀도 했는데 조금만 써도 큰 효과가 나오면 그것도 이제 혁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주든지 그죠? 네. 그리고 더 빨라지는 거 이런 게 전부 이제 시간 개념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실상 혁신을 재는 잣대는 수없이 많겠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의미 있는 것은 고객들에게서 찾은 것들이겠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은 진정 고객의 증언이랄 수 있겠다. 꽤 예전 일인데 이 점 기업들은 소비자 만족이 모든 좋은 것의 시작점이라고 봤다. 그런 탓일까? 빅3 자동차 회사도 고객 만족도 조사에 꽤나 큰 돈을 지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 조사한 영업소 만족도 등급과 그들의 수익은 별반 상관이 없었다. 얼마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영업사원들은 인터뷰를 했고 다들 고객 만족도가 서비스를 가능하는 괜찮은 기준인 것 같다고 한다. 그러다 누군가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뜸을 해줬다. 본사에서 만족도에 집착할수록 영업사원은 뭔가를 끼워주고 심지어 업소하게 됐다. 고객 만족도에 목을 맨다는 소문이 퍼지자 급기야 최고 평점을 빌미로 뭔가를 요구하는 고객조차 생겼다. 하하하. 고민 끝에 여러 질문을 놓고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 어떤 것이 매출과 관련성이 높을까 찾아낸 건 지극히 단순한 한 줄짜리 질문이었다. 당신은 이 제품을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건가요? 그래서 이 설문에 어떤 뭐 서비스를 받고 나면 요 질문이 항상 들어가는 거네요. 이 제품을 추천할 건가? 아니면 서비스 담당자 이 분을 추천할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네요.
자, 이 점을 갖고 이런저런 산업에 적용을 해보았는데 항공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은 사우스웨스트였고요. 반면에 TWA, 노스웨스트는 가장 낮은 그룹이었는데 너무도 공교롭게 사우스웨스트는 가장 빨리 성장을 했고 저가 항공의 그 1990년 저가 항공의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두 항공사는 문을 닫았는데 나머지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같은 항공사들은 그 중간에 끼어 있었고 이런 부분은 인터넷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 초반 인터넷 서비스는 꽤나 경쟁이 심했죠. 선두주자던 AOL. AOL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AOL은 고객을 잡기 위해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이고 있었는데 MSN은 고민 끝에 마케팅 대신 스팸 필터와 자녀 사용 통제 같은 기능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MSN의 고객 중 이 서비스를 추천하는 고객이 반대 고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사인 어스링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나중에 이즈음 타임워너가 AOL을 인수했군요. 2001년 당시 인수가가 1650억 달러라는 200조 정도에 인수했네요. 그때 당시에 역대 최대 규모였고 이것으로 타임워너는 성장이 담보된다고 믿었지만 일견 아무것도 아닐 것 같던 상치한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은 타임워너마저도 허덕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AOL은 마케팅과 가격 인하에도 추천 고객을 10%나 넘어서면서 이렇게 가입자 3,500만 명이던 AOL은 매달 20만 명씩 고객을 잃었다고 합니다. 혁신을 한다고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니다. 혁신을 왜 해야 하나는 의구심을 갖는 것도 많다. 하지만 많은 경우 손쉬운 선택보다 자기를 바꾸는 것이 한결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한다. 거기다 고객을 파트너 삼는 혁신이라면 어떤 것보다 기꺼이 더 시간을 들일 만한 선택이었다라는 걸 이미 많은 기업들은 실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를 개선시키는 게 그게 혁신의 시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우리 이 웜의 신박을 편집을 해주는 우리 회사의 그 대리가 집을 사는 게 이제 목표다. 나이가 94년생이니까 그죠? 30살에서 집을 사는 걸 목표로 하는 건 맞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사야 될지는 조금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에 13억짜리를 집을 사면 3년 뒤에 이게 26억이 돼 있을까? 그러지는 않겠죠. 이러더라고요. 그치? 근데 지금 13,000원짜리가 3년 안에 26,000원 갈 주식은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집을 13억짜리를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해주면서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주식을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서 끝내고요. 3년 안에 2배 오를 종목은 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